2024년 12월 20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열흘 조금 더 남았네요. 너무나도 세상에 큰일이 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아침에 박지훈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 방송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향동 사무실입니다. 바깥은 좀 흐려요. 아마 뭐가 좀 올 것 같은데 눈이 조금 온다고 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라고 눈길. 사실 제가 속칭 통칭 무당, 명리학자, 역술인 뭐라고 부르든 통칭해서 지금 이 내란범 그리고 주가조작범 부부한테 주변에 이런 자들이 많은 것은 아마도 이 최고위 과정, 정확히 말하면 최고위 과정이 문제가 아니겠죠. 어떤 학교의 최고위 과정. 사실 그거는 이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얻는데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 네트워크를 아주 쉽게 우리 사회에서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립학교든 국립학교든 서울대든 뭐 연세대, 고려대, 뭐 한양대 뭐 그런 등등의 뭐 그 정도 학교에서 소위 정규학위 과정은 아닌데 돈 있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과 권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 과정, 뭐 최고 정책 과정이든 뭐 정책 특수대학원이든 뭐라고 부르든 지금 서울대, 연대구대, 뭐 한양대, 서강대, 뭐 성균관대 다 있습니다. 요거를 사기꾼들, 이 정확히 말하면 주가조작범 모녀가 잘 이용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내란범에 과 연결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중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쉽게 그 무당들, 명태균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태균이에 대한 평가를 이준석이 할 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즉 뭔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통계 조작을 하는. 왜냐하면 그 특수대학원이나 특수과정의 논문은 대부분 지가 안 쓰고 돈 주고 씁니다. 뭐 시세가 다르지만 뭐 좀 괜찮은 논문은 박사학위 1,000만 원. 근데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대충 한 300~400이면 떡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조작범이 박사학위 논문을 대충 뭐 그 정도 누구한테 맡겨서 대충 이렇게 짜집기해서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석사든 박사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쉽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특수대학원 최고위 과정, 무슨 과정 이런 데에 그 번외 과정들, 학위외 과정들에 가면은 그런 어떤 브로커들이 널려 있습니다. 조금만 어떻게 거기에 이제 과정의 어떤 뭐 간부라든가 뭐 총무라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빨빨기로 돌아다니다 보면 논문 써주는 사람, 논문 그걸 통해 브로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보 장사하는 애들, 예를 들면 뭐 투기 지역, 주가 조작, 뭐 어디 뭐 인사청탁 이런 것들, 그게 거기서 이게 쭉 형성된다는 걸 금방 알았잖아요. 명태균이 같은 애들이라든가
주가 조작범이나 아니면 뭐 이런 쭉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무당들이 꼭 끼냐면은 이야기를 만들어줘요. 이야기를 만들어준다는 게 승진이 필요한 군인들, 경찰들 아니면 고급 공무원, 그러니까 중급 공무원들이 그 고급 공무원의 이 줄을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재벌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재벌이 파견한 아니면 그런 돈을 공급해 주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애들이 무슨 상무라든가 이런 애들이 거기 쓰고 옵니다. 걔네들이 뭘 하죠? 회식비 내주고 뭔가 이렇게 저기서 뭐 같은 과티 뭐 과잠 뭐 과정에서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다 술값 다 되는 그런 그걸 중간에서 기름칠해 주는 애들이 이 무속인이나 부당들이 그게 어떤 경우는 이 이상한 스님, 뭐 이상한 무당, 역술인, 뭐 주역을 했다는 애들 별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건진이든 뭐 명태균이든 뭐 천공이든 이런 애들은 그 근처에서 돌고 있고 그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기꾼들, 범죄자들을 와서 같이 엮고 그래서 어느 뭐 정부 투자기관에 4급 뭐 이런 3급 이런 애들 와갖고 같이 이게 그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이 똥별들도 와서. 그러니까 왜 이 주가조작범 주변에 이런 똥파리들이 많으느냐. 이게 뭐 자기도 똥파리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비상계엄 사태와를 보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비상계엄이 너무 허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이 노상원이라고 하는 육사 41기 수석에다가 정보사령관을 했고 그러면서 점집도 하는 얘가 사실은 키가 된 이유가 거기 있다. 거기에 김영현이나 이런 애들이 섞고 막 문상호 섞고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얘들이 이걸 모의하고 뭘 했을 때 어디서 뭘 했는지가 다 그림이 쫙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천공에 대한 얘기를 했고 건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뭐 선거 전에 나타. 근데 그 연결점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최고의 과정 얘기할 때 눈치를 까고 논문 뭐 100기기 논문 그 수준도 안 되는 논문 박사 논문 그런 거 볼 때 이건 거기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천공이나 건진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 뭐라고 하나 알맹이가 없어. 그냥 쭉정이야. 그러다가 나타난 게 이제 말하자면 명태균이죠. 명태균이 그러면 본체인가? 근데 본체라고 하기엔 서로 대하는 거나 말하는 거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명태균은 사실은 또 그걸 이용해서 공천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야기를 만들어주는데 일조했던 어떤 애. 결국은 비영습상겸사를 통해서 그럼 노상원이가 나타나고 노상원, 명태균 같은 애들이 사실은 한둘 더 있겠구나. 그러면 핵심적으로 파봐야 되는 게 인천세관 사태처럼 인천 관세청장의 물망이 오른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고 최고의 과정의 그런 기수 근처에 있는 기수들 거기를 다 뒤져보면 핵심들이 나오겠다. 이게 지금 드러난 노상원이 아닐 수도 있고 노상원 명태균급에 있는 애들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의 대가리 아니면 고조 뭐 이런 정도 대략 독수리 오용제 그런 정도가 느낌이 옵니다.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란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내란 수사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검사 애들 하는 꼬락서질 보세요. 다 사보타지하고 방해놓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수본 우종수 뭐 핸드폰 압수수색 그리고 시간 끌고
지연하고 태클 걸고 막 하면서 시간 지연하고 결국은 이 상태가 근데 핵심은 주가 조작범의 특검인데 그것도 사실은 차단할 것 같고 거기서 터질 것 같다. 핵심은. 이걸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의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그런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은 됩니다만. 오늘 사실 그 얘기를 좀 박지원의 뉴스 인사에 대해 잠깐 해고 왔습니다. 뭐 조금 못한 얘기도 있죠. 이제 오늘 얘기로 넘어가서 오늘은 최말자 씨의 재심에 대한 얘기를 축하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최말자 씨라고 하면 모르죠? 근데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 1964년 사건입니다. 가해자 PD가 바뀐 거죠. 실제로는 강간범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는 거를 강간범이 혀를 깨물어 갖고 우리 상해범이 돼서 피해자 최말자 씨가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과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오랜 지금 총 64년이니까 지금이면 60년 전 일이잖아요. 그리고 56년 만에 4년 전에 미투를 했고 4년 동안 재심 신청을 통해서 결국은 1심, 2심은 재심을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는 기각이 됐는데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게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다.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이 그거를 파기환송했어요. 즉 말하자면 부산고법의 재심 기각에 대한 파기환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된 겁니다. 사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시간이 지났어도 당시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서 당시에는 사실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체포 감금했고 개판이었죠. 60년대.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결국 대법원에서 잡은 거죠. 사실 이 대법원에 지금 이 최말자 씨 대항고 사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당시에는 그 정당방위 인정 받기 어려웠죠. 재심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최말자 씨의 승리가 우리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이라고 하든 아니면 정당방위다 하든 사법 피해자 혹은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두 가지가 다 이분은 불법적 국가폭력과 강간범, 정당방위 몇 가지가 섞인 거예요. 꼭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정당방위 인정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죠. 자, 그건 그런데 이런 판결은 사실은 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매우 이 판사는 욕을 처먹어도 쌉니다. 뭐냐면 음란물 사이트를 관리한 관리자 놈을 공범행위나 방조행위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때린 거예요. 이게 너무 개판이죠. 이 판사라는 것은 아까 그 대법원 판사에 비해서는 이런 판사들은 지금 이 1심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하나 한심하죠. 이런 판사들은. 자,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던 30대가 있었습니다. 그놈은 사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기소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부장판사 이현경입니다. 이건 당연히 담당 부장판사 이름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됩니다. 본인이 판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판사가 아니라 이 범죄자 놈은 음란물 사이트 두 곳을 운영했어요. 4년 동안 아동청소 성착취물을 유통시켰고 서버 유지, 도메인 관리 등 지가 다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잖아요. 음란물, 성착취물만 수천 개예요. 거기에는 아동 청소년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각종의 소위 말하는 그 성착취물이 수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부 이영경 부장판사는 어떤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실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방조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장기간 서버 임대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영상물이 올라오는지 알았다. 알았지만 올리는데 관여한 건 없다. 그래서 성착취물을 판매, 반포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개소리를 한 겁니다. 이영경 부장판사. 이건 개소리죠. 왜? 아니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지 알고 있었고 그런 어떤 사이트의 서버 임대 중개업을 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올라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올린 놈이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이 범인놈은 안 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직접 얘가 쟤한테 너 그거 올려갖고 수익을 얻어 라고 같이 일종의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고 자기는 그냥 이 서버 유지만 했고 뭐가 올라오는 건지 알고 있었지만은 유지 보수면 받았지 실제로 이것은 근데 사실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기능적인 형태의 판결이 참 개판이죠. 응? 그러니까 이 이영경이란 판사는 그걸 분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면서 이익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지 보수 비용만 얻었다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지? 그 범죄가 이 서버에 유지 보수하는 애가 없었으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암묵적으로 제가 저걸 올리는 것을 스스로 얻어낸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조 혐의만 하게 되면은 그런데 물론 사실 자기도 찔렸는지 뭐냐면 죄질은 불량하다. 근데 이익이 크지 않다. 그리고 또 뭐 개소리죠. 처범과 뭐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판사들은 진짜 이런 그 형사 재판에 재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이영경 부장판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그냥 변호사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성착취 범죄물이 얼마나 많고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 서버 유지만 난 할 거야. 쟤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난 그냥 방조만 한 거야. 라고 하면 기능적으로는 그게 맞죠. 뭐 방조만 한 거니까. 그런데 전체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 서버 유지, 임대, 중개업을 하는 애가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이걸 올린 애는 실제로 올려서 클릭 한 번만 해서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행유예 때린 거예요. 그럼 이놈은 또 똑같은 짓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약하고 너무나도 그 범죄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이런 판사들은 실제로는 한국 사회를 범죄 천국으로 만드는 공범들입니다. 공범들. 자, 사실 요양원이라는 데가 저희 모친도 이제 연세가 이제 90이 다 돼가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새는 제가 많이 같이 있어드리지 못하고 그런 게 오랫동안. 그래서 요새는 사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천에서 모친과 같이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좀 늦었긴 늦었죠. 왜냐면 연세가 거의 그 90이 다 돼가는데 뭐 사실 뭐 제가 뭐 사실 되게 못난 놈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못난 놈인가.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양이 자기 주변에 있는 저기 연배가 좀 올라온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집에서 운신을 못하니까 집에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요양을 보냈는데 석 달 만에 죽었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실제로 요양원의 보호사 애들이 죽으라고 아주 조금만 주고 어떤 경우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살아있을 정도까지만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면 뭐 세상이 그립기도 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또 함부로 하면 맞기도 하고 학대도 당하니까 이제 일찍 죽는 거다. 사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국의 이런 지금 있는 요양원의 상당수는 거기 오는 노인들을 일종의 산송장처럼 취급하죠. 그래서 약도 많이 쓰고 일찍 죽지는 않지만 돈을 어느 정도 뽑아낸 다음에 죽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력해지니까 말도 잘 듣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적으니까 식비도 안 들고. 사실은 근데 그게 가족들, 자식들 또 사실은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바라는 거 아니냐. 비극이죠. 한국 사회가. 유병 요양원입니다. 사실은 이 요양원은 25만 명에 이르는 지난해 경기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요양원입니다. 이게 아마 평택 그 근처에 있나 봅니다. 근데 이게 CCTV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기둥에 묶어놨어요. 멀리 못 가게. 거기서 그냥 그대로 앉아갖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 광고된 거는 뭐 외부에 광고되는 건 내부의 노인 친화적 요양원으로 굉장히 뭐 잘난 그러니까 가족들은 돈을 내죠. 사실 근데 이 가족들이 알고 있죠. 아 저기 가면 석 달밖에 못 사는구나. 에이 고려장 지내야지 이런. 실제로 감금 폭행 뭐별 근데 저희 모친도 그런 걸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같이 이제 교회도 다니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지나가다 뭐 시장 다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라졌는데 요양 갔다고 하는데 몇 달 뒤에 보니까 이제 장례식 하고 있더라. 본인도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자기는 당신께서는 절대 요양을 안 간다. 내가 방에서 죽었으면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요양은 안 갑니다. 그냥 저 혼자 살다가 어디서 그냥 고독사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뭐 시체로 처리되면 알아서 하겠죠. 뭐
죽은 다음에 시체가 뭐 썩었는들 뭐 사실 그 뭐 시체 하나 치우는 거 뭐 크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회의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요양원에서 전 요양원에서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길에서 죽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 이 꼬라지를 보고 무슨 선진국? 요양원 꼬라지 무슨 선진국? 비상계엄이나 어? 그 해는 정신 나간 새끼가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게 대통령 그게 무슨 선진국?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데도 탄핵도 못하는 국회의원이 85명이나 있는 새끼들, 그런 개새끼들이 있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 응? 후진국이지, 후진국이지. 안 그렇습니까? 국민을 탱크로 깔아뭉개려고 하는 똥별들이 있는 나라, 무슨 선진국? 예? 선진국입니까? 요양원, 죽길 바라는, 거기에 있는 노인들 죽길 바라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실 거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죽어도 자기 방에서 죽고 죽어도 길에서 죽어야지. 자, 미국 학교 여러분 스트리트 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스트리트 뷰. 구글의 스트리트 뷰.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도 어느 주소 치면 거기에 그 나옵니다. 위성지도 그리고 스트리트 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경찰이 어떤 실종자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다가 그 근처에 스트리트 뷰를 보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있는지 어떤 한 남성이 시신이 든 가방을 트렁크에 넣는 것이 찍혔어요. 스트리트 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스트리트 뷰를 찍고 다니는 그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 위에 카메라 위에 택시캡 같은데 그게 찍힌 거예요. 근데 이 범인은 그게 뭐 이걸 인지 못하고 그냥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단서가 돼서 범죄를 해결했는데 옛날에 구글어스를 통해서 제가 이 지리적 프로파일링 관련된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지경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